오늘의 소설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근병매 완전정복 제구장으로 장죽산과 뜻밖의 재혼을 하는 이병하, 재혼입니다. 화자어가 죽자 이병하는 마음속으로 서문경을 세 번째 남자로 점찍게 되었는데 20대 중반의 세 번째 남자라니 운명도 기구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야 남자다운 남자를 맞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번째 남자인 양세걸은 높은 벼슬아치라 생활은 윤택했지만 소실이라 늘 정실의 눈치를 봐야 했고 육체적으로도 피어오르는 18, 9세의 욕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인 화자어는 총각의 몸으로 정식 혼례를 올린 남편이라 그녀로서는 과분했지만 놀기만 좋아하는 건달형으로 주색 잡기에 몰두해 독수 공방을 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양세걸은 결과적으로 보물상자라도 그녀에게 남겼지만 화자어는 있는 재산까지 날려버리고 떠나서 더 허망한 사내가 된 것인데 그런 두 남자에 비하면 서문경은 어느 모로나 월등히 위였습니다. 서문경 역시 화자어가 죽자 당연히 이병하는 자기의 6번째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 놓고 찾아가도 무방했지만 주변의 눈을 의식해 무상출입을 삼가했습니다. 화자어의 장례를 치른 지 닷새 후에 서문경은 이병하를 처음으로 찾아갔는데 화자어는 동경에서 돌아온 뒤로 죽을 때까지 외박을 한 적이 없어 그동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9일째를 지내고 탈상을 해서 서문경에게 오겠다는 오병하에게 서문경은 100일째를 지내고 탈상을 하라고 하는데 전에 살던 집을 개축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전 집값과 이번 수리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서문경의 속셈은 집값과 공사비를 보물상자로 상쇄해 보물상자와 집뿐 아니라 이병하까지 일석삼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문경은 본처 오월랑에게 이병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데 그것을 좋아할 리 없는 오월랑에게 보물상자 이야기를 해서 달랩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는데 이병하가 6번째 부인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랐고 5부인들은 모두 못마땅했지만 보물상자에 준욱이 들어있었습니다. 반금년도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여자들보다는 한결 심사가 부드러웠는데 서문경이 그녀와의 정사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고 희한한 그림책과 공보구술도 빌려 사용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문경과 그녀가 동침을 하고 있을 때 난데없이 어디선지 무엇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란 서문경이 거칠게 치닫던 물결을 얼른 중지하고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우라고요? 글쎄 이따금 여우가 지붕 위에서 저 지랄이라니까요. 휘둥그레진 눈으로 천장을 쳐다보는 서문경은 그만 등줄기에 싸늘한 소름이 쫙 흘러내렸는데 문득 화자어의 죽은 넋이 여우가 되어 밤에 저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이의 혼이 여우가 되었다면 죽은 뒤에 여우가 나타났어야 옳잖아요. 그이가 살아있을 때도 이따금 저랬단 말이에요. 그때 서문경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알리며 동경에서 누가 왔다고 하자 서문경은 급하게 집으로 달려오게 되는데 양제독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양제독이 왕상서와 함께 탄핵당하여 구속된 것으로 그 이면에는 중신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얽혀 있었는데 이종 사촌 누님인 고진화가 딸 내외를 서문경의 집으로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서문경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양제독의 첫쪽으로 이종 사촌뻘이 되는 자기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뇌물을 바친 사실이 탄로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사자의 딸 내외를 숨겨주게 되었으니 알려질 경우 꼼짝없이 자기도 당할 게 뻔했기 때문으로 이튿날 하인을 동경으로 보내 재판 결과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비롯해서 집 대문과 일체의 출입문을 전부 굳게 닫아버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버린 셈인데 이병하를 6번째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서문경은 술독에 빠져 살다시피 하다가 아내 오월량의 권유에 따라 이번에는 황음으로 바꿔 지칠 줄 모르는 맹수처럼 주색잡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서문경이 집을 쳐다다 버리고 살짝 실성한 사람처럼 술과 여자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줄을 모르는 이병하는 무슨 일로 이렇게 소식이 없는가 해서 수춘이를 서문경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대문이 굳게 닫혔고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약국과 점포는 물론 뒷문까지 닫혔다는 말에 안절부절 못해 직접 가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병아는 마치 실연한 여자처럼 안절부절 못하다 혼자 술을 몇 잔 마시고는 자리에 드러 누워버렸고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서문경이 집에 오는 환각까지 겪게 됩니다. 이어서 지붕이 밤야후까지 설쳐대고 다음날 밤에도 서문경이 나타났다 사라지자 그녀는 종일 누워 지내면서 식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간간히 일어나 술을 찔끔찔끔 마셔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나타난 서문경의 모습이 차츰 흐늘흐늘해지더니 커다란 여우로 바뀌자 이병아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비실 무너지듯 쓰러져 버렸습니다. 결국 자리에 들어 누운 이병아를 위해 죽산선생이란 의생이 오는데 그는 이름이 장죽산으로 떠돌이 의생으로 상처를 한 뒤로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여자 남편이 있나요? 죽었지요. 지난 달에. 그래서 생긴 병이라고요. 과부병 말이에요. 알겠죠? 장죽산은 죽은 아내와 지금 눈앞에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이 너무 닮아 보여 놀랐는데 키는 거의 같아 보였고 머리카락의 검기도 비슷했고 더구나 과부라고 했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첨약 네 봉지를 우선 지어갖고 돌아와 수춘이에게 그것을 다리도록 시켰고 밤이 되자 간호에 관한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이병아가 몸을 일으켜 앉으며 밤에 백여우가 나타나 무서우니 집에 돌아가지 말고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는 이병아 옆에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병아가 백여우 아닌가요? 한밤중 그는 그녀를 진맥하다 손을 옮겨 그녀의 봉긋한 젖무덤 하나를 소나귀에 물큰하고 뿌듯하게 쥐었을 때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 여우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참 맥을 짚고 있어도 잠을 깨는 기색이 없자 장죽사는 그녀를 흔들어 깨울까 어쩔까 생각해 보았다. 만약 깨어 일어나서 그녀가 응하지 않고 싫다고 뿌리치는 경우는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제 도로 잠자리로 물러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이미 그의 아랫도리에 욕망이 뜨겁게 부풀어 올랐고 가슴도 야릇하게 두근거리고 있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는 그만 진맥을 하던 손을 옮겨 그녀의 앞가슴 속으로 가만히 들이밀었다. 봉긋한 젖무덤 하나가 소나귀에 물큰하고 뿌듯하게 쥐어졌다. 그러자 그녀가 으응 몸부림을 치듯 저쪽으로 돌아 누우려 한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만 그녀의 앞가슴이 저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두 손으로 불끈 제지한다. 순간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나 앉는다. 그리고 냅다 소리를 지른다. 어머나, 여우가 나타났어. 여우, 여우. 아이고, 장죽사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병아는 다시 잠자리에 눕고 잠이 들었지만 다시 여우 소동이 벌어지고 다음날 날이 밝자 장죽사는 그녀에게 거처를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벼랑간 집을 어떻게 옮기죠? 이 집을 팔아야 다른 곳에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집이 그렇게 쉽게 팔리나요? 그런 말이죠. 집이 팔릴 때까지 우선 우리 집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요? 그날로 이병아는 집이 팔릴 때까지 수춘이를 혼자 남겨놓고 장죽산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는데 서둘러 안방을 청소해 이병아가 쓰도록 하고 자기는 약방에서 기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침을 놓고 손수약을 다리며 정성껏 치료를 하자 이병아의 병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서 4-5일 후에는 거의 완쾌된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 건강해진 이병아는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다 나았지만 그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병이 날 것 같다며 이병아는 장죽산의 집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당근 대환영을 하죠. 정말입니다. 부인, 나는 이제 부인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디 나와 결혼을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부인. 그리고 이병아는 장죽산으로부터 서문경의 못된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서문경이 현재 처한 상황도 알게 되는데 이병아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병아의 집이 싸게나마 팔리자 그녀는 그 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약방도 넓히자고 말해 청혼을 승낙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둘은 몇몇 하객만 지켜보는 가운데 조촐하게 혼례를 하고 남자의 집까지 팔아 두 사람의 돈을 합쳐가지고 다른 곳에 좀 넓고 깨끗한 집을 마련해서 옮겨갔습니다. 금병래 완전정복
제10장 모살로 이어집니다.